저는 올해 83입니다. 남편은 86이고요. 저희 부부는 강원도 홍천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젊었을 때부터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손님들 받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세 자식을 키우면서 식당 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큰아들 하나에 딸 둘이었는데 셋 다 건강하게 잘 자라줬어요. 공부도 제법 했고 대학도 다 보냈죠. 저희 같은 식당 주인이 자식들 대학 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래도 악착같이 벌어서 다 시켜줬습니다. 자식들이 다 출가하고 나니 식당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몸도 많이 안 좋아졌고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려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몇 년 전에 가게를 접었어요. 평생을 일만 하다가 쉬니까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집에만 있었죠. 그렇게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랑 같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한 바퀴 천천히 돌고 오면 딱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아침 먹고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 그게 저희 일상이었죠. 단조롭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평생을 바쁘게 살다가 이렇게 쉬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잘 살고 있었어요.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둘째 딸은 춘천에서 장사를 하고 막내딸은 원주에서 남편이랑 맞벌이를 했죠. 명절 때나 부모님 생신 때 가끔 얼굴 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자식들 다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서류 봉투를 하나 건넸죠. 갈색 봉투였는데 꽤 두꺼워 보였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지금은 절대 열지 마시오. 나중에 정말 힘들 때 열어보시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했지만 남편 표정이 워낙 진지해서 더 묻지 못했어요. 그냥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꼭 기억하시오. 정말 힘들 때만 열어보라고. 남편이 다시 한번 신신당부했습니다. 손을 꼭 잡더니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뭔가 특별한 게 들어있나 보다 싶었죠. 저는 그 봉투를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습니다. 옷가지 밑에 숨겨놨어요. 처음 며칠은 신경이 쓰였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했죠. 몰래 열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까지 당부했는데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잊고 지내기로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봉투 생각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니까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일상은 계속됐죠. 아침 산책하고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남편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하루의 전부였어요. 날씨 이야기, 옛날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별거 아닌 대화였지만 저한테는 소중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말 한마디 없어도 편한 사이였죠. 그게 제일 좋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희는 거실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졸고 있었죠. 고개를 까딱까딱하면서요. 보다가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정이 가는 사람이었죠. 잠들 거면 방 들어가서 자요. 제가 남편을 깨웠어요. 남편은 눈을 비비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드라마 끝까지 봐야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졸더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매일 똑같은 풍경이지만 지루하지 않았어요. 이게 행복인가 싶었죠. 크게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평온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평범한 하루였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게 저희 부부의 마지막 평온한 시간이 될 줄은요. 자식들도 가끔씩 연락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쯤은 전화가 왔죠.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건강은 괜찮으시냐,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길지 않았어요. 5분에서 10분 정도? 바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 이해했습니다. 큰아들은 회사 일이 바빴고요. 둘째는 장사가 바빴고 막내는 맞벌이라 바빴습니다. 다들 자기 인생 살기 바쁜 거예요. 그래도 가끔 연락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죠. 효자 효녀는 아니어도 나쁜 자식들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말없이 옆에 앉아 있어도 편했어요. 이게 저희 부부가 함께 보낼 마지막 시간들인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냥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산책하고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그렇게 늙어가는 거라고요. 하지만 세상 일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끓이고 김치 내놓고 밥상을 차리고 있었죠.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요. 밥 차렸어요. 들어와서 드세요. 제가 소리쳤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귀가 어두워서 그런가 싶어서 다시 한번 불렀죠. 여보, 밥 먹어요. 그때였어요.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게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죠. 심장이 철렁했어요. 부엌에서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남편이 쓰러져 있었어요. 소파 옆 바닥에 고꾸라져 있었죠. 신문은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보, 여보. 저는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손이 차가웠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남편을 쳐다봤어요. 아니야, 정신 차려야 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119, 119. 번호를 눌렀죠. 손가락이 제대로 안 움직였습니다.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여보세요, 119입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남편이 쓰러졌어요. 갑자기 쿵 하고 넘어졌어요. 숨은 쉬는데 깨어나질 않아요.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강원도 홍천군. 주소를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안 나왔어요. 구급대원이 차분하게 말했죠. 곧 도착할 겁니다. 환자분 옆에 계시면서 상태를 지켜봐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남편 옆에 주저앉았어요. 손을 잡았죠.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여보, 괜찮아요. 곧 구급차 와요. 버텨요.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누워있기만 했죠. 숨소리만 가까스로 들렸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드디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어놨죠.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어요. 빠르게 남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언제부터 의식이 없으셨어요? 한 10분 전이요. 아침 먹으라고 불렀는데 쿵 하고 쓰러졌어요. 다른 증상은 없으셨습니까?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거요. 아니요. 평소랑 똑같았어요. 아무 이상 없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남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저도 구급차에 같이 탔어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갔죠. 차 안에서도 계속 남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발 괜찮기를, 제발 깨어나기를 빌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남편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죠.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온몸이 후들거렸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계속 시계만 쳐다봤죠. 1분, 2분, 3분.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싶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연락해야겠다 싶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큰아들한테 먼저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네. 어느 병원이에요? 홍천중앙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봐.
큰아들은 곧장 출발하겠다고 했어요. 둘째랑 막내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셋 다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죠.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안 좋아 보였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죠. 보호자분이시죠? 네, 제가 아내입니다. 환자분이 급성 뇌출혈이십니다. 뇌에서 출혈이 있었어요. 지금 응급처치는 했는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뇌출혈?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중환자실로 옮겨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출혈 범위가 넓어서 예후가 불확실합니다. 의사 말이 귀에 제대로 안 들어왔어요. 그냥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만 해도 멀쩡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1시간쯤 후에 큰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엄마, 아버지는요? 중환자실에 계셔. 뇌출혈이래. 큰아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죠. 조금 있으니 둘째 딸도 왔어요. 막내딸은 제일 늦게 도착했습니다. 셋 다 울먹이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뭐래요? 둘째가 물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한 말을 전했어요. 아이들 표정이 어두워졌죠. 다들 아무 말 없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는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했어요. 저희는 면회 시간까지 기다렸죠. 그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뭘 해도 시간이 안 갔어요. 면회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한 명씩 들어갔어요. 제가 먼저 들어갔죠.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갖 기계에 연결돼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죠. 여보.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어요. 눈물이 또 났죠. 남편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누워있기만 했어요. 이틀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저희는 병원에서 잠을 잤어요. 교대로 면회를 갔죠. 하지만 남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의사가 저희를 불렀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가족분들 모두 계시죠?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자식들도 울기 시작했죠. 저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실감이 안 났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숨을 거뒀죠. 저는 남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지는 손을 느꼈어요. 여보.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죠.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가버렸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아침만 해도 신문 보고 있었는데 자식들도 울고 있었어요. 병실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죠. 저는 남편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다신 볼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자식들이 장례식장을 알아봤어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넋이 나간 것처럼 멍하게 있었어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동네 이웃들, 옛날 식당 손님들, 친척들. 다들 남편을 기억해주고 있었죠. 저는 문상객들한테 인사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꿈속 같았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남편이 정말 떠났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았죠. 그냥 잠깐 어디 갔다가 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죠. 영원히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었어요.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늘 앉던 자리를 쳐다봤어요. 아무도 없었죠. 자식들은 제가 걱정됐나 봅니다.
장례식 끝나고도 며칠을 저희 집에 머물렀어요. 큰아들은 회사 휴가를 냈고 딸들도 일을 쉬었죠. 교대로 저를 돌봐줬습니다. 밥도 차려주고 설거지도 해주고요. 고마웠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죠. 물만 조금 마셨어요. 나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거실에 모였어요. 저도 불러서 함께 앉았죠. 뭔가 할 이야기가 있나 봤습니다. 표정들이 심각했어요.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의논할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죠. 큰아들이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집을 파시는 게 어떨까 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유산을 미리 나눠주시면 저희 셋이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집을 팔아서 유산을 미리 나눠달라고요? 남편이 죽은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이 거들었어요. 엄마, 저희가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아빠처럼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막내딸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돌아가면서 모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집을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집을 팔라고요? 평생을 살았던 집을요? 남편과 함께 자식들을 키웠던 집을요? 생각 좀 해봐야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저희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만 쳐다봤어요. 집을 팔아야 하나? 혼자 살 수 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혼자 사는 게요. 평생을 남편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 혼자라니. 밥도 혼자 먹고 잠도 혼자 자고 생각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게다가 건강도 안 좋았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불편했죠.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집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이게 맞는 건가 아닌가. 계속 생각했죠. 자식들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결정을 기다렸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식들 말대로 하기로요. 혼자 살 자신이 정말 없었어요. 그리고 자식들을 믿고 싶었죠. 내 자식들인데 잘해주겠지. 집 팔게. 제가 자식들한테 말했습니다. 셋 다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딸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겠지. 집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에 맡겼어요.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한 달도 안 걸렸죠. 3억에 팔렸어요. 평생을 살던 집이 3억이라니. 허탈했습니다. 계약하는 날이었어요.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도장 하나로 제 집이 남의 집이 되는 거였죠. 돈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3억?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전했죠. 자식들이 유산 분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셋으로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1억씩이었죠.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둘째랑 막내도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뭐가 고마운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약속 지켜야 해. 돌아가면서 날 모시기로 했잖아. 당연하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자식들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믿고 싶었죠.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먼저 큰아들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서울이었죠. 짐을 쌌습니다. 평생 모았던 물건들이었어요. 하나하나 정리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 옷도 챙겼어요. 버릴 수가 없었죠.
남편 냄새가 났습니다. 옷을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사진첩도 챙겼습니다. 옛날 사진들이 가득했죠. 젊었을 때 남편과 찍은 사진, 자식들 어렸을 때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큰아들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짐을 실었죠.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개랑 사진첩, 그리고 소중한 물건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 문을 잠그기 전에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거실, 안방, 부엌.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이제 다신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어머니 가시죠. 큰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죠.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평생의 추억을 닫는 소리였어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쳐다봤어요.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죠. 동네 슈퍼, 교회, 버스 정류장. 다 아는 곳들이었습니다. 홍천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낯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식 집으로요. 불안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자식들이 잘해줄까?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서울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계속 창밖만 쳐다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2시간쯤 걸렸을까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큰아들이 사는 곳이었죠. 다 왔어요, 어머니.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높은 아파트들이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너무 높았어요. 홍천 집이랑은 완전히 달랐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12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설었어요. 어머니 방은 이쪽이에요. 큰아들이 작은 방을 보여줬습니다. 공부방으로 쓰던 곳 같았어요. 침대 하나랑 책상이 있었죠. 저는 짐을 내려놨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어요.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편히 지내세요. 그래, 고맙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금방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제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다른 아파트들만 보였어요. 하늘도 잘 안 보였습니다. 홍천집에서는 하늘이 훤히 보였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벌써 후회가 밀려왔어요.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잘해줬어요. 밥도 같이 먹고 저녁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도 봤죠. 며느리가 과일도 깎아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2주일쯤 지났을 때부터였죠. 며느리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줄어들었어요. 저녁 먹을 때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만 먹었죠. 저는 눈치가 보였어요. 뭔가 불편한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며느리가 안방에서 큰아들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았어요. 제 방이 안방 옆이라 소리가 다 들렸죠. 당신, 이거 언제까지 이래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좀 참아. 우리가 모시기로 했잖아.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참긴 뭘 참아요. 집에 와도 불편하고 애들도 불편해하고 3달이나 더 있어야 한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불편하다는 말이었어요. 저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였죠.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며느리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불편하다고 3달이나 더 있어야 한다고. 저는 짐이었습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사는 짐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더 조심했습니다. 최대한 방에만 있었어요. 밥 먹을 때만 나갔죠. 화장실도 눈치 보며 갔습니다. 소리 안 나게 조용히 다녔어요. 거실은 거의 안 나갔습니다. 텔레비전 보고 싶어도 참았어요.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으면 제가 나갈 수가 없었죠. 그냥 방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큰아들도 달라졌어요.
퇴근하고 와도 제 방에 잘 안 왔습니다. 예전에는 들러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손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방문 앞도 안 왔습니다. 며느리가 그러지 말라고 한 것 같았어요. 밥 먹는 시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다 같이 식탁에 앉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젓가락 소리만 덜그럭거렸죠. 저는 빨리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설거지를 하려고 했어요. 뭐라도 도와야 할 것 같았죠. 그런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절하는 얼굴이었죠. 저는 물러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집안이 감옥 같았죠. 방 안에만 갇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갈 데가 없었죠. 결국 둘째 딸한테 연락했습니다. 나 좀 데리러 와줄래? 엄마, 벌써요? 아직 1달 남았잖아요. 좀 힘들구나. 미안하지만 데리러 와줘. 둘째가 며칠 후에 왔어요. 큰아들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짐을 챙겼습니다. 차에 실었어요. 큰아들 가족이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형식적인 인사였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죠.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차에 탔습니다. 둘째 집은 춘천이었어요. 아파트는 아니고 빌라였죠. 조금 작았습니다. 제 방도 더 작았어요. 창문도 작았죠. 사위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둘째도 웃으면서 맞이했어요. 처음엔 괜찮아 보였죠.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사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둘째도 말수가 줄었죠. 큰아들 집보다 더 좁았어요. 그래서인지 더 불편했습니다. 부딪힐 일이 많았죠. 화장실 쓸 때도 부엌 갈 때도 계속 눈치를 봐야 했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둘째 방에서 소리가 들렸죠.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빠네는 2달은 버텼잖아.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지. 둘째 목소리였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니, 나 진짜 못 살겠어. 너무 불편해. 유산은 유산이고 이건 진짜 못 살겠어. 사위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지. 오빠랑 막내도 하는데. 약속은 무슨 돈 받고 하는 거잖아. 솔직히 1억 받았으면 요양원 보내는 게 낫지 않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포기했어요. 방으로 돌아왔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었죠. 유산은 유산이고 나는 불편한 존재라는 거였어요. 그날부터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둘째 집에 있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사위 얼굴을 마주치기가 싫었죠. 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달 반을 버텼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큰아들 집보다 더 힘들었어요. 둘째한테 말했습니다. 막내한테 가야겠다. 엄마, 아직 1달 넘게 남았는데요. 미안하다. 나도 힘들어. 둘째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막내한테 연락했습니다. 막내가 다음날 바로 왔어요. 원주에 산다고 했죠.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그래, 미안하다. 괜찮아요. 우리가 모시는 거예요. 막내는 착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조금 안심이 됐죠. 막내 집도 아파트였습니다. 방은 2개였어요. 하나는 막내 부부 방이고 하나가 제 방이었죠. 엄마, 여기서 편히 쉬세요. 막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짐을 풀었어요. 3번째 이사였죠.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막내 내외가 친절했어요.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내 내외가 너무 바빴어요. 맞벌이였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녁도 밖에서 먹고 왔어요. 저는 하루 종일 혼자였습니다.
아침 먹고 나면 혼자예요. 점심도 혼자 먹었죠. 저녁까지 혼자였습니다. 텔레비전만 봤어요. 다른 할 게 없었죠.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시계만 쳐다봤어요. 언제 막내가 올까 하고요. 밤 9시쯤 돼야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씻고 자러 갔어요. 피곤하다면서요. 주말에도 바빴습니다. 일이 많다고 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외로웠어요. 사람 목소리가 그리웠죠. 막내랑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갑자기 아프면 어쩌나 하는 거였죠. 집에 혼자 있는데 쓰러지기라도 하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불안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불안했어요. 남편처럼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무서웠죠. 2달째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큰아들 집, 둘째 집, 막내 집, 어디에도 제자리가 없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집을 팔았을까? 왜 유산을 미리 나눠줬을까? 그냥 제 집에서 혼자 살 걸 그랬죠. 자식들은 돈만 받고 저를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의무감으로 억지로 모시는 거였어요. 진심은 없었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막내가 들어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죠.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오더라. 막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입을 열었죠.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써드렸네요. 괜찮아. 내 생활이 있는데. 그래도 외로우시죠? 조금. 솔직히 많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딸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죠. 막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나중에 시간 나면 같이 어디 놀러 가요. 그래, 고맙다.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어요. 막내는 계속 바빴습니다. 저는 계속 혼자였죠. 그렇게 또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 줄 몰랐어요. 자식들한테 완전히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막내 집에서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또 하루 종일 혼자였죠. 막내 내외는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였는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왔죠. 그냥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계속 그 생각만 했죠. 집을 팔지 말걸, 유산을 미리 나눠주지 말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어요. 문득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준 봉투 말이에요. 서류 봉투를 줬었죠. 정말 힘들 때 열어보라고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맞아, 그 봉투 완전히 까먹고 있었어요. 안방 서랍에 넣어뒀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어디 있을까? 이사를 3번이나 했잖아요. 큰아들 집, 둘째 집, 막내 집. 짐을 옮기면서 어디 갔을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버렸나? 아니야, 버릴 리 없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제 방으로 갔어요. 짐들이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죠.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서랍도 열었습니다. 없었어요. 침대 밑을 뒤졌습니다. 박스가 몇 개 있었죠. 하나씩 열어봤어요. 사진첩, 남편 옷, 이것저것 나왔습니다. 하지만 봉투는 없었어요. 옷장이 선반도 살펴봤습니다.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갔죠. 나이 든 몸에 힘들었어요. 손을 뻗어서 더듬었습니다. 먼지만 가득했죠. 1시간을 찾았습니다. 땀이 났어요. 허리도 아팠죠. 잠깐 쉬려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였어요. 어디 있는 거야? 분명히 챙겼는데.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큰아들 집 갈 때 뭘 챙겼지? 옷이랑 사진첩이랑. 맞아, 작은 가방. 작은 가방이 있었어요. 소중한 물건들을 넣어뒀던 거였죠. 그 가방 어디 뒀더라?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옷장 구석을 뒤졌어요. 검은색 가방이 보였습니다. 꺼냈죠. 무거웠어요. 지퍼를 열었습니다. 남편 시계, 반지, 낡은 지갑,
추억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투가 나왔죠. 갈색 봉투였습니다. 찾았어요. 손이 떨렸죠.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봉투를 무릎 위에 놓았죠. 한참을 그냥 쳐다봤습니다.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여졌어요.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힘들 때 열어보라고 했었죠. 지금이 그때가 맞을까요? 맞아요. 충분히 힘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힘들 수가 있을까 싶었어요. 저는 봉투를 열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었어요. 천천히 열었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통장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농협 통장이었죠. 꺼냈습니다. 표지를 넘겼어요. 잔액이 보였습니다. 숫자를 세어봤죠. 하나, 둘, 셋. 1억 원이었어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봤어요. 맞았습니다. 2억 원이 찍혀 있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남편이 이렇게 큰 돈을 모아뒀다니요. 봉투 안을 더 뒤졌습니다. 쪽지가 한 장 있었어요. 남편 필체였죠.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언젠간 내가 없을 거요. 당신 혼자 남게 될 거요. 정말 힘든 시기가 올 거요. 그때를 위해 조금씩 모아뒀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당신만 쓰시오. 힘내시오.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손으로 눈을 닦았죠.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어요.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힘들 거라는 걸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뒀던 겁니다. 평생을 식당하면서 조금씩 모았겠죠. 제 몰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한테 쓰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다 참고 모았을 거예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는 얼굴이었죠.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통장도 꼭 쥐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남편은 죽어서도 저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끝까지 제 편이었죠. 세상에서 단 한 사람, 진짜 제 편은 남편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니었어요. 돈만 받고 저를 떠넘겼죠. 불편하다고,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했죠. 저는 그날 밤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밥도 안 먹었어요. 그냥 방에 누워서 울기만 했죠. 남편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왜 먼저 가셨어요? 저를 두고요. 같이 늙어가자고 했잖아요. 왜 저를 혼자 남겨두고 가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통장과 쪽지로 말할 뿐이었죠. 이걸로 잘 살라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자식들 집에 있지 않겠다고요. 제 힘으로 살겠다고요. 남편이 남겨준 돈이 있잖아요. 1억이면 충분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됐죠. 거기서 남은 생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죠.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서툴지만 겨우 찾았습니다. 홍천에 있는 요양원이 보였어요. 집 근처였죠. 거기가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전화번호를 적어뒀어요. 다음 날 전화했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했어요. 자리가 있다고 했죠. 비용도 말해줬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였어요. 계산해봤습니다. 1억이면 8년은 살 수 있었죠. 충분했어요.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상담원이 서류 이야기를 했죠.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설명해줬습니다. 다음 주에 방문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정해지니까 후련했어요. 이제 자식들한테 말해야 했죠. 떨렸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돈은 어디서 났냐고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지?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았다고 할까?
남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알 필요 없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막내가 들어왔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죠. 엄마,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저는 사 먹고 올게요. 막내가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불렀어요. 잠깐만. 왜요, 엄마? 할 말이 있어. 막내가 돌아섰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옆에 앉았죠. 나 요양원 가려고 해. 막내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왜요? 여기 불편하세요? 아니야. 그냥 내 결정이야. 요양원이 나을 것 같아서. 돈은 어떻게 하려고요? 역시나 돈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떻게요? 엄마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해결할게. 막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른 언니, 오빠한테도 말씀하세요. 그럴게. 큰아들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둘째한테도 전화했어요. 반응은 비슷했죠. 돈은 어떻게 하냐는 거였습니다. 걱정하는 척은 했어요. 엄마 혼자 어떻게 하냐고요.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죠. 목소리에서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편해진 것 같았어요. 자식들은 저를 위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유산만 받으면 됐던 거예요. 이제 요양원 간다니까 속으로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죠. 옷가지 몇 벌, 사진첩, 남편이 남긴 통장과 쪽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막내가 출근하기 전에 나왔어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오늘 가.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택시 부를게. 넌 출근해. 막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말리지는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엄마, 건강하세요. 가끔 연락할게요. 그래. 가끔이라는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자주가 아니라 가끔이요. 그것도 언제 할지 모르는 거죠. 막내가 출근했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안을 둘러봤어요. 석 달을 살았던 곳이었죠. 하지만 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의 집이었어요. 택시를 불렀습니다. 10분쯤 후에 도착했어요. 기사님이 짐을 실어줬죠. 어디 가십니까? 홍천이요. 한마음 요양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원주 시내가 지나갔죠.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석 달을 살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구경 못했어요.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차들이 쌩쌩 지나갔어요. 날씨는 흐렸죠.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기사님이 말을 걸었어요. 요양원에 가시는 거예요? 네. 자식분들이 안 계세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식이 셋이나 있어요. 하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있긴 한데 다들 바빠서요. 요즘 그런 분들 많아요. 자식들 다 키워놓으면 그렇더라고요. 기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한숨이 나왔어요. 홍천이 가까워졌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평생 살던 곳이었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희 집이 있던 동네를 지나갔어요. 고개를 돌려 쳐다봤죠. 멀리 골목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제 집이 있었어요. 이제 남의 집이지만요. 저기가 제가 살던 동네예요. 그래요? 왜 요양원에 가시는데요? 집을 팔았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사님도 눈치를 챘는지 조용해졌어요. 요양원이 보였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깔끔해 보였죠. 마당에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다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금을 계산했어요. 기사님이 짐을 내려줬죠. 저는 요양원 입구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그냥 서 있었어요. 들어가기가 겁났습니다. 정말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나? 이게 맞나?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자식들 집은 싫었죠. 제 집은 팔렸고요. 갈 곳이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나왔어요. 깨끗했죠. 소파가 놓여 있고
화분도 있었습니다. 데스크에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젊은 여자였죠.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갔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어요. 이것저것 쓸 게 많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입금 확인서도 보여줬어요. 미리 입금해뒀었거든요. 첫 달 비용이었죠. 확인했습니다. 이제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이 앞장섰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따라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양쪽에 방문들이 쭉 있었죠. 2085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가 어르신 방이에요.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책상. 그게 전부였죠. 창문으로 밖이 보였습니다. 마당이 보였어요. 나무들이 있었죠.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직원이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문을 닫았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좁았어요. 쓸쓸했죠.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짐을 풀었죠. 옷을 옷장에 넣었습니다. 사진첩은 책상 위에 놓았어요.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액자에 넣어온 거였죠. 책상 위에 세워놨어요.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까지 왔네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었어요.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쪽지도 꺼냈습니다. 서랍에 넣었어요. 가끔 꺼내볼 거예요. 힘들 때마다요. 통장도 서랍에 넣었습니다. 소중히 보관해야죠. 이게 제 마지막 재산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방송이 나왔어요. 식당으로 오라고 했죠.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나오고 있었어요. 다들 천천히 걸었죠. 지팡이 짚은 분도 있었고 휠체어 탄 분도 있었습니다. 식당은 1층에 있었습니다. 넓었어요. 테이블이 많았죠.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직원이 밥을 가져다 줬죠. 국밥, 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오늘 오셨어요? 네, 맞아요. 나도 한 달 전에 왔어요. 여기 괜찮아요. 그래요? 응, 직원들이 친절해요. 밥도 잘 나오고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주름이 많았어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였죠. 자식들은 있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대답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대답했죠. 셋 있어요. 나도 둘 있어. 다들 바쁘더라고. 그래서 여기 왔어. 똑같았습니다. 다들 자식들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밥을 먹었습니다. 맛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었죠. 절반도 못 먹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내 인생이 참 비참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끝은 이거예요. 요양원에 혼자 들어와서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자식 셋을 낳아서 키웠습니다. 대학까지 보냈어요. 온갖 고생을 다 했죠. 식당 일하면서 애들 밥 먹이고 빨래하고 공부 봐주고 그렇게 평생을 자식들한테 바쳤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뭔가요? 유산만 받고 떠넘기기였죠. 불편하다고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집에서 석 달도 못 버티게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이제 눈치 볼 사람도 없었죠. 마음껏 울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나아졌어요. 눈물을 닦았죠. 이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여야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졌죠. 예쁘긴 했지만 쓸쓸했습니다. 남편 사진을 쳐다봤어요. 웃고 있는 얼굴이었죠. 여보, 당신만 내 편이었어요. 세상에서 당신 한 사람만요. 사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웃고만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부터 여기서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자식들은 가끔 연락할 거예요. 아니, 안 할지도 모르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자식들한테는요. 그냥 남편이 남겨준 돈으로 조용히 살 거예요. 눈치 보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요. 비록 요양원이지만 그게 더 나았습니다. 자식들 집보다는요. 밤이 됐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쳐다봤죠. 내 노후가 참으로 비참하구나. 마지막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첫날 밤은 잠을 설쳤습니다. 낯선 곳이었으니까요. 침대도 불편했고 소리도 이상했어요. 복도에서 누가 걷는 소리, 기침 소리, 신음소리. 밤새 들렸죠. 아침이 됐습니다. 6시에 방송이 나왔어요. 기상시간이라고요. 저는 이미 깨어 있었죠.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늙은 제 얼굴이 보였죠.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식당으로 갔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죠. 어제 그 할머니가 손짓했어요. 여기 앉아요.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죽이 나왔어요. 흰 죽이었죠. 여기는 아침마다 죽 나와요. 소화 잘 되라고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잠을 못 잤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나도 일주일은 못 잤어요. 익숙해질 거예요. 죽을 먹었습니다. 싱거웠지만 따뜻했어요. 뱃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죠. 자식들 집에서는 늘 눈치가 보여서 밥 먹기가 불편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식사 후에 방으로 돌아왔어요. 짐을 정리했죠. 사진첩을 꺼내서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식당 앞에서 찍은 거였죠.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자식들 어렸을 때 사진도 있었습니다. 큰아들 돌잔치, 둘째 입학식, 막내 졸업식. 다 찍어뒀었죠. 그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자식들은 저를 찾지 않습니다. 요양원 들어온 지 사흘째인데 연락 한 통 없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마당에 어르신들이 나와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햇살이 좋았습니다. 저도 나가봤어요. 신선한 공기가 좋았죠. 자식들 집에 있을 땐 방 안에만 갇혀 있었는데 여기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햇볕이 따뜻했죠.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이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였습니다. 새로 오셨죠? 며칠 전에 봤어요. 네, 사흘 전에 왔어요. 여기 괜찮아요. 직원들도 친절하고 밥도 잘 나와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온화해 보였어요. 자식들 있으세요? 아들 하나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와요.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운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았죠. 저는 셋이에요. 하지만 올 것 같지 않네요. 처음엔 다 그래요. 서운하고 그러죠. 근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요. 여기서 친구도 사귀고 프로그램도 하고 생각보다 살만해요. 할아버지 말에 위로가 됐습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으로 갔죠. 밥과 국, 반찬이 나왔어요. 자식들 집에서 먹던 것보다 나았습니다. 맛도 괜찮았고 양도 적당했죠. 무엇보다 눈치를 안 봐도 됐어요. 천천히 먹어도 반찬을 더 달라고 해도 괜찮았죠. 이게 이렇게 편한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어요. 오후에 산책 가실래요? 날씨가 좋은데요. 그럴까요? 밥을 먹고 함께 나갔습니다. 요양원 근처를 천천히 걸었어요. 오랜만에 산책이었죠. 큰아들 집에선 나갈 엄두도 못 냈어요. 혼자 어디 갔다 오면 뭐라고 할 것 같았거든요. 둘째 집도 막내 집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여기선 자유로웠습니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면 됐어요.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면 되고요. 기분 좋죠? 날씨가 참 좋아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기분이 좋았죠. 홍천 동네가 보였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멀리 산도 보였죠. 평생 보던 산이었습니다. 저기 저 동네에서 평생 살았어요. 그래요? 그럼 고향이네요. 네, 집도 저기 있었어요. 팔았지만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남편이 돈을 남겨줘서 여기 올 수 있었으니까요. 그 말을 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남편이 그 돈을 모아뒀던 게요. 만약 그 돈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식들 집을 계속 돌면서 눈치만 보며 살았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저녁 때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서 남편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마치 걱정 말라고 하는 것 같았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쪽지를 꺼냈어요. 남편 글씨를 쓰다듬었죠. 언젠간 내가 없을 거요. 당신 혼자 남게 될 거요. 정말 힘든 시기가 올 거요. 그때를 위해 조금씩 모아뒀소.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힘들 거라는 걸요. 그래서 평생 조금씩 모았던 겁니다.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식당 일하면서 틈틈이 돈을 떼어놨을 거예요. 제 몰래요. 저를 위해서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죠. 자식들은 저를 버렸습니다. 유산만 받고 떠넘겼어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죽어서도 저를 지켜주고 있었죠. 이 돈이 있어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완전히 의지하지 않아도 됐어요. 제 힘으로 요양원에 올 수 있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요양원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마당에 나가고 어르신들이랑 이야기하고 규칙적인 생활이었죠. 프로그램도 참여했습니다. 노래교실, 그림 그리기, 체조. 할 게 많았어요. 자식들 집에서 방에만 갇혀있던 것보다 훨씬 나았죠. 어느 날 할머니가 말했어요.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처음 왔을 땐 많이 어두웠는데요. 그래요? 여기 와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진심이었습니다. 자식들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했어요.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짐이라는 소리 들을 필요도 없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식들한테서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젠 괜찮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까 상처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 인생을 사는 거죠.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편하게 살 거예요. 저녁에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남편이 저 별 중 하나가 됐을까요? 여보, 걱정 마세요. 당신이 남겨준 돈으로 잘 살고 있어요. 눈치 안 보고 편하게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정말 저를 사랑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했죠. 자식들은 못 해준 걸 남편이 해준 겁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해가 뜰 거예요. 아침 죽을 먹고 산책하고 어르신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거예요. 자식들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게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었죠.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쓸쓸하지만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 덕분에 이렇게라도 살 수 있다는 게요. 저는 남편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세상에서 단 한 사람,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